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사람들로 가득 찬 한 식당 안에서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오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 호주인 관광객이 직원에게 무언가를 가리키며 엉엉 울고 있는데요. 다른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들도 이 모습을 보자 공감해주며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식당 안은 삽시간에 긴장감으로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애들레이드 출신의 20대 여대생 린제이 아덴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행이 취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랑 자연 경관이 좋은 호주 이곳저곳은 모두 다녀보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죠. 성인이 된 후로는 해외여행을 떠나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왔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대학생이고 돈이 없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랑 용돈을 모아서 떠나려고 계획 중이었고요. 이왕 비행기 탈 거 많이 둘러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전 한 번 갈 때 제대로 뽕을 뽑아보자는 느낌으로 근처 나라를 묶어서 여행할 계획을 세우게 됐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을 갈 거라면 프랑스를 기점으로 스페인도 가보고 이태리도 가보고 하는 식이죠. 물론 체력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젊어서 그렇게 여행하지 언제 해보겠어요. 아무튼 저는 대학에 간 후로 인생 첫 해외여행을 기획하며 아시아 투어를 첫 목적지로 삼았답니다. 중심으로 잡고 있던 곳은 일본이었고요. 제가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답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서양의 어느 나라에 환상이 있나요? 천조국으로 알려진 미국, 낭만의 나라 프랑스, 왜인지 모르겠지만 호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신비로움이 있어요. 전범 국가기도 한데 막상 영화에서 비치는 모습은 정갈하고 예의가 바른, 선을 잘 긋는 모습의 공존이 너무 신기했죠. 그러다 보니 직접 가서 어떤 나라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답니다. 게다가 서양에서는 처음으로 젓가락질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준 음식이 스시거든요. 아무래도 미식의 나라에 방문해서 고급 요리를 맛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들 한답니다. 저 역시도 일본을 중심으로 잡고 시간이 된다면 한국과 중국도 함께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이 여행이 고달프고 악몽으로 다가올지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지금 돌이켜봐도 어안이 벙벙할 정도인데요. 제 삶을 통째로 바꿔버린 그때의 여행의 기억을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공유해보려 합니다. 처음으로 일본 여행 계획을 세웠을 때는 교토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소꿉친구 신시아 닐슨이 지금 교토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말을 잘못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으면서 차 공부를 하고 있어요. 타는 차 말고 먹는 차요. 여러분 혹시 교토 여행 갔을 때 우라센케라고 가보셨나요? 여기는 전 세계에서 차를 수연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곳인데요. 일본에 있는 3가지 주요 유파 중 한 곳이 운영하는 곳이며 교토에 본부를 두고 있어요. 외국인 수습생들도 수년간 차 수련, 즉 차도를 배우는 곳이죠. 차를 내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차도를 통해 전반적인 일본 전통 문화와 예절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신시아 역시 여기서 수습생으로 들어가서 지금 2년째 수련 중이랍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자격증을 얻어서 일본은 물론 호주에서도 차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시아는 저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나온 단짝 친구입니다. 2집 건너 옆집에 살았었는데 잠자는 시간만 빼고 늘 함께하던 가족 같은 사이였죠. 신시아네 아버지는 외교관이셨어요. 원래 직장 생활하시다가 시험에 붙어서 좀 늦가기로 관직에 올라서 우리가 축하 파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러는 바람에 신시아는 고등학교 때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일본 오사카로 떠나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유년 시절을 함께한 저랑은 눈물겨운 이별을 하고 말았답니다. 사실 호주랑 일본은 2시간밖에 시차가 나지 않아서 저희는 계속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마음만은 늘 함께했죠. 대학에 가서도 여전히 각자의 길을 응원했고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하는 친구로 지냈답니다. 전 대학에 가자마자 신시아를 보러 일본에 놀러 가려고 마음먹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20만 원이면 갈 수 있는 일본과 달리 호주에서 일본을 가려면 좋기 거마비가 100만 원은 들어요. 너무 비싸죠. 대학생이 이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1년을 영차 돈을 모아 오사카행 항공권을 끊었답니다. 부푼 마음을 이끌고 몇 년 만에 신시아를 만날 생각에 밤잠을 설쳤죠. 그렇게 디데이가 다가오고 저는 오사카에 도착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토로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호주에서부터 장장 12시간 가까운 시간을 걸려 이동해 신시아가 있는 교토 우라센케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이는 건물은 나 오래된 전통 있는 건물이야 라는 분위기를 자아내더라고요. 아무래도 몸은 피로했지만 신시아를 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부풀어 있었어요. 조용히 들어가서 원데이 다도 클래스를 예약했다고 말했죠.
메뉴판에는 알 수 없는 일본어가 쓰여 있었고 다도 클래스 중 어떤 차를 마실지 골라야 했어요. 글씨는 모르겠지만 숫자는 보이길래 한 잔에 가장 비싸 보이는 차를 주문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친구가 공부하는 곳에 왔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비싼 거 팔아주면 친구 면도 살고 좋잖아요. 아무튼 전날에 제가 신시아에게 말했더니 예약을 해당 시간대로 하면 신시아가 다도 교육을 시켜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차,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는 교육이 너무 엄격해서 출근 전과 퇴근 후에만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야 하다 보니 거의 이틀 전쯤에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했었고요. 당시 저희 예상 도착 시간을 말해뒀고 신시아도 근무 타임을 바꿔서 제가 오는 시간에 차를 내리는 걸로 일정을 바꿨답니다. 다행히 신시아에게 말한 시간보다 15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었고요. 저는 신시아가 호주 살 때 좋아하던 작은 초콜릿도 준비해서 탁자에 올려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신시아는 보이지 않았어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웬 50대 중년 여성이 와서 저에게 다도 교육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에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려고 익스큐즈 미라고 작은 목소리로 운을 뗐어요. 그러자 그 여성분은 자신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입술 앞으로 갖다 대더니 쉿 하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저를 무표정으로 바라보는데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제 성격 같았으면 바로 따지고 제할 말을 했겠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일본이고 신시아가 교육받는 곳이잖아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면서 신시아가 혹시라도 저에게 오지 않을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2시간이 지나도 신시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저는 그대로 나와서 숙소로 돌아갔죠.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신시아에게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잠시 통화가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당장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돌아오는 목소리는 제가 알고 있던 신시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는 다 쉬어 있었고 영어로 말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일본은 엄청나게 텃세가 심하고 남을 배척하는 문화가 강한 국가였어요. 신시아는 이미 4년 가까이 살았지만 이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신시아의 아버지가 오사카로 발령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사카에 있을 때 한인타운 근처의 국제학교에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 친구가 많았고 한국 문화를 더 먼저 접하게 된 거였죠. 오사카에 있는 도톤보리 가보신 분들 아시죠? 거기 음식 메뉴판은 한글은 기본이고 한국말 잘하는 일본인들도 너무 많아서 주변에서는 한국 가본 친구들이 명동 갔다는 말도 자주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곳에서 첫 일본 생활을 하다 보니 신시아는 이게 당연히 일본 문화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심지어 학교 친구들의 가정환경 구성도 부모님이 사업 때문에 온 한국인이나 아니면 한국과 일본인 혼혈가정, 그도 아니라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 한 분이라도 한국인이었대요. 결국 학교 구성원의 90% 이상이 한국계였던 거죠. 위치는 일본이지만 자연스럽게 한국과 관련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된 거였습니다. 덕분에 별탈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신시아는 지금도 일본인 친구는 한 명도 없고 오히려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국인 친구들만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신시아는 처음 와서 배워야 했던 일본 문화와 정서를 못 배운 거예요. 일본인들과 어울릴 일이 없어서 몰랐던 게 화근이라면 화근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이 많고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사상이 신시아에게 너무 잘 맞아버려서 일본인들과의 생활이 더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신시아는 처음에 다도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일본인도 한국인과 비슷할 거라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옆 나라니 비슷한 성정을 지녔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신시아는 지난 시간이 너무 지옥 같았고 하루에 몇 번이고 탈출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신시아가 나온 고등학교를 얘기하면서 은근히 신시아를 따돌렸다고 합니다. 수준 낮은 한인타운에서 살던 애라면서 험담을 했다고 하네요. 더 황당한 건 앞에서는 엄청 공손하고 예의가 바른 것 같았지만 뒤는 달랐대요. 그 알잖아요. 왜인지 모르게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는 싸한 느낌. 놀랍게도 이런 유치한 짓은 어린 수습생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지긋한 관리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도 예절을 공부하는 시간에는 일부러 신시아만 잔 밑이 깨져서 차가 졸졸 새는 닭이 준다거나 찻잎을 가루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할 때는 신시아에게만 덜 마른 찻잎을 주는 등 비겁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더 힘들었던 거는 차라리 때리거나 욕을 하면 자신도 반항을 할 텐데
앞에서는 최대한 정중한 척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 방식으로 자신을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전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호주인들은 직설적이고 쿨한 성격이라서 앞에서 싸울지라도 사람을 이상한 방식으로 괴롭히진 않았거든요. 신시아가 과거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이지 정신병이 걸리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모여서 회식을 하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시아도 몸은 고됐지만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다 보니까 회가 유명하잖아요. 다양한 사시미와 초밥을 즐길 수 있는 이자카야로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교토에서 나고 자라서 교토 토박이로 알려진 미츠코 하야시가 유난히 신시아에게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사카에서 한인타운의 국제학교를 나왔다면 일본에서 생활하는 게 호주만큼 편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라고 묻더래요. 그러면서 요즘 일본처럼 외국인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너그러운 나라는 드문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던가. 호주도 정말 좋은 문화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일본 소보다 고기가 싸잖아요. 일본 문화가 좋아서 여기에 온 건 알지만 호주 문화에도 자부심을 가져봐요. 라고 말했다는 거 있죠? 여러분 지금 미츠코가 한 말에서 뭔가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이게 바로 교토식 화법이에요. 처음 듣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세히 들어보면 묘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예를 들어 오사카 국제학교를 거들먹거린 건 한국인과 친하다는 걸 돌려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외국인을 조건 없이 받아준다는 건 이렇게 전통 있는 곳이 개나 소나 올 수 있는 곳이 됐다는 걸로 비꼰 거고요. 또 자기네 나라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해놓고서 일본소랑 비교를 하는 등 일상적인 내용을 말하는 척하면서 비하한 것이죠. 이게 예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거든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친 듯이 괴로운데 표면적인 언어로만 봤을 때는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신시아는 하루 종일 이런 화법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졌다고 해요. 심지어 이번에 저를 교육하러 내려오지 못한 이유도 30분 전에 갑자기 근무 스케줄을 바꾸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쓸 수 없었던 신시아는 반박도 못하고 그렇게 소처럼 일만 하다 온 거였고요. 다행히 신시아는 휴가를 낸 상태라 내일부터 일주일간은 저랑 함께 보낼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시아를 데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기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시아와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신시아가 앞으로 일주일간 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휴가를 냈으니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무언가를 기획하자고 마음먹었죠. 그러나 구글에서 일본과 관련해서 아무리 검색해도 좀처럼 신시아가 마음에 들어할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일본이라는 환경 자체가 신시아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문득 한국 갈까? 라는 즉흥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호주를 떠날 때만 해도 일본을 찍고 나서 한국이나 중국도 가볼까 했었잖아요. 게다가 신시아의 친구들이 대부분이 한국인이라 지금 연락해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저는 5분 만에 다시 신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한국 가자. 너 한국인들이랑 친하다며. 한국인들 진짜 화끈하고 털털해서 오히려 호주 사람들이랑 잘 맞다더라. 일본에 있어봤자 우리 할 수 있는 거 없어. 너 그리고 계속 앞으로 한국 있을 건데 나랑 있을 때 여행이나 다녀오자. 응? 저희 급작스러운 제안에 신시아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더니 비행기 예약해봐. 내일 아침에 떠나자. 4박 5일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보다 흔쾌히 제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설레는 나머지 저는 우선 인천행 비행기 표를 찾아보고 간사이 공항에 도착 시간을 체크하는 등 행복에 부풀었답니다. 저희는 다음날 오전 7시에 교토역에서 만나서 11시에 인천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간사이 공항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는 교통체증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기차가 낫겠다 싶었죠. 그런데 기차역에서 열차를 타려는데 갑자기 제 지갑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도 안 났고 이미 캐리어를 끌고 너무 먼 길을 온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죠. 신시아도 당황해하면서 우선 지하철 역무원에게 분실물이 들어온 게 있는지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한국인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람이 저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김지원이라고 밝힌 그분은 오사카 츠키 요리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친구가 여행을 와 교토에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서 유학을 한지라 영어가 유창한데 저희가 당황해하는 걸 먼발치에서 듣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교토역 한복판에서 한국인과 대화하고
도움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죠. 미나는 제 상황을 듣고는 일본어로 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었어요. 그리고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줬는데 알고 보니 제가 표를 사면서 지갑을 개찰구에 두고 왔더라고요. 일본인에게 받을 줄 알았던 도움은 오히려 한국인에게서 받은 것이었죠. 미나 덕분에 다행히 신시아와 저는 제 시간에 도착해 한국으로 향할 수 있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첫 느낌은 사실 좀 신기했어요. 간사이 공항과는 다르게 공항은 굉장히 현대적이었고 공기마저 깨끗했죠. 공항 직원들 역시 매우 친절했고 짐을 찾는 과정도 너무나 수월했고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것도 참 편리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면 서울역까지 40분이면 간다고 했는데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교통비라서 일본하고도 비교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어디나 영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외국인 관광 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질문하고 이동할 수 있었답니다. 신시아 역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면서 일본에 있지 말고 한국으로 오길 너무 잘했다면서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환대와 사람들의 친절함이 일본과는 너무 비교가 된다며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남대문 시장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50대 여자 사장님은 친절하게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관광 코스도 세밀하게 안내해 주면서 저희 여행을 응원했죠. 그런데 문제는 핸드폰이었어요. 오는 동안에 너무 많은 배터리를 소진하느라 배터리가 8%였거든요. 그래서 체크인을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 무슨 일이냐 물으셨죠.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 간다고 하니까 대뜸 오른손을 내밀면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신의 충전기로 제 핸드폰을 충전해 준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배터리 다 충전되고 밖으로 나가면 한국은 와이파이가 잘 되어 있으니 유심을 살 때 최소 용량만 사라고 해주셨어요. 안 그래도 공항에서 정신이 없어서 유심을 구매하지 못했었던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카페나 음식점에도 무료 와이파이가 도처에 널려 있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타고 왔던 공항철도에도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고요. 사실 이건 호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본에서도 찾기 힘들었거든요. 기차 타고 어디 이동하는데 인터넷을 공짜로 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한국이 훨씬 더 월등하다 느낀 포인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본에서는 전기 콘센트 보이면 절대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이없죠?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저 콘센트에 꽂아서 배터리를 충전하면 주인이 전기세를 더 내야 하니까 그게 민폐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나노 단위로까지 힘들게 살면 정신병이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저희는 배터리도 가득 충전하고 짐도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배가 슬슬 고파져 와서 저희는 남대문 시장에 있는 맛집이라는 곳을 찾았어요. 저희는 식당에 들어가서 순두부찌개와 제육볶음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받은 아주머니는 메뉴는 안 갖다 주고 이상한 작은 접시들만 미친 듯이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 주문이 잘못 들어간 것 같아서 메뉴를 가리키고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숟가락을 떠서 먹는 신용을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못 알아들으셔서 주문이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했죠. 이미 너무 지쳤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냥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저희가 메뉴판에서 보던 사진과 똑같이 생긴 순두부찌개와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신시아와 저는 서로 쳐다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이건 8,000원짜리 백반만 시켜도 같이 나오는 사이드 반찬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반찬이 떨어질 때마다 아주머니들이 말도 안 해도 알아서 척척 리필해 주시니 여기가 천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식당이 어디 있겠냐고요. 일본에서는 어딜 가도 자리값에 반찬비를 받는 마당에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호들갑을 떨고 음식을 쉴 새 없이 먹고 있는데 문득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려도 우는 사람이 없길래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앞에서 밥을 먹고 있던 신시아가 눈물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차분한 목소리로 눈물을 닦은 신시아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고 살았어. 내가 평생을 호주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갔잖아. 근데 적응을 잘할 수 있었던 게 나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야. 내가 처음 만난 일본에서의 환경이 감사하게 나랑 잘 맞았던 거야. 내가 아마 한국계 고등학교를 가지 못했다면 일본 생활을 1년도 버티지 못했을 거야. 텃세 없이 나를 나 자체로 바라보던 친구들과 넌 영어 시험 100점 맞아서 좋겠다고 놀리던 일들. 학교 끝나면 다 같이 간식 사 먹고 몰래 가라오케에 가던 일들이 모두 한국인 친구들 덕분에 가능했던 거였어.
지금 내가 일본인들과 같이 동고동락해보니 알겠더라고. 내 꿈 때문에 수련을 하고 있지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나는 내 주변 환경과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이번 여행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어. 교토역에서도 생각해봐. 그 많은 일본인들이 우릴 나몰라라 할 때 한국인이 와서 우리 지갑 잃어버린 거 도와줬잖아. 어딜 가도 한국인들은 저런 성격인 거야. 그리고 난 그 사람들과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 나 결심했어. 이번 해까지 잘 마친 뒤에 당분간 한국에 와서 어학연수든 뭐든 무모하지만 그냥 좀 살아볼래. 말을 마친 신시아의 표정을 보니 제가 알던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와 함께 호주에서 뛰어놀던 밝은 표정의 신시아가 다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무모할 수 있는 즉흥적인 한국 여행이었지만 신시아의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4일이나 한국 여행이 남았기에 뭘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여러분, 남대문 시장에서 어디를 또 가보면 좋을까요? 이번 여행 잘 마치고 또 재밌는 일 생기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국에 막 도착한 나이지리아 여성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허둥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곳으로 몰려든 인파에 깜짝 놀라버렸다는데요. 모두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지 혼자 인파를 가로막으며 진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이 흑인 여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진상짓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지리아 출신 기자 카밀라입니다. 최근 저는 한국에서 다시는 잊지 못할 너무 창피하고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장면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전부 보고 말았죠. 도대체 한국의 어떤 점이 저를 당황시켰는지 전부 나열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큰 사건 위주로 설명해 볼 테니 이 이야기를 듣는 한국 시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부모님은 살면서 외국을 단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이 첫 해외 여행이었죠. 나이지리아에서 기자는 월급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올 수 있던 건 제가 일하는 신문사에서 한국 문화 취재를 위한 출장 인원으로 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K-팝이 나이지리아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다루는 특집 기사에 꼭 한국 답사 내용을 넣고 싶다는 편집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긴 비행시간, 낯선 동양의 문화, 북한과 여전히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는 위험함 때문에 모두가 한국 출장을 기피했습니다. 결국 경력이 제일 짧은 제가 당첨된 것이었죠. 거절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도저히 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부모님 몫의 비행기표 2장을 더 준다면 가겠다고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신문사는 받아들여줬습니다.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까지도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비행기가 격추당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비행기에서 내린 후 시작되었죠. 부모님이 신이 나서 한국 공항을 구경했어요. 혹시나 부모님을 잃어버릴까봐 열심히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부스 앞이었는데 영어로 써진 안내 문구를 보니 해외 로밍을 도와주는 곳이었죠. 마침 필요했던 것이라 부모님을 따라 줄을 섰습니다. 그 사이에도 조마조마했어요. 혹시나 부모님이 한국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었거든요. 외국인인 우리를 슬쩍 훔쳐보거나 나이지리아 억양을 듣고 비웃는다거나 새치기를 하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례가 올 때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부스 앞에 줄을 선 한국 시민들은 하나같이 질서 있게 차례를 지켰고 조용했습니다. 새치기가 일상처럼 벌어지는 나이지리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얼굴이 새빨갛게 변할 정도로 부끄러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줄이 전부 줄어들어서 부스 직원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에게 말을 걸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먼저 그에게 말을 걸어버렸죠. 나이지리아식 영어라 직원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직원은 곧잘 알아듣고는 와이파이 기계를 건넸습니다. 저는 불쑥 화가 났어요. 그 직원이 부모님 말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물건을 팔려고 아무거나 건넨 것 같았습니다. 얼른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아는 와이파이 공유기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직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농락하려던 것이 분명했죠. 클레임을 걸기 위해 다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줄이 줄어들수록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줄을 선 사람 중에는 한국인 말고도 외국인도 많았는데 부스 직원들은 그들의 말을 대부분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식 억양의 영어부터 영국식, 게다가 영어가 아닌 라틴어도 잘 알아듣더군요. 점점 화가 누그러졌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땐 차분하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준 건 에그 와이파이라는 물건이었어요. 말 그대로 계란 모양의 와이파이 공유기였죠.
이렇게 조그만 기계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건 나이지리아에서는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문화가 듣던 대로 정말 좋다면서 기뻐하셨고, 저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로 공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를 정말 어처구니 없게 만든 사건이 곧이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쯤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시간이 대중교통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숙소를 예약한 도시로 가려고 지하철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집에서 노후를 보내던 부모님도 간만에 인파가 붐비는 곳에 와서 그런지 정신이 없어 보이셨죠. 더욱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혹시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한국인들에게 욕을 듣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부모님은 사람들 틈에 섞여 저 멀리 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았죠. 도대체 사람들로 붐비는 좁고 답답한 지하가 뭐가 좋은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나이지리아 지하철은 정말 유지가 안 되고 더럽거든요. 한국 지하철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따라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서 살펴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조금 낙후된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깔끔했습니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하나 없었죠. 가장 놀랐던 건 사람들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개찰구에 갖다 대기만 했는데 개찰구 문이 열렸죠. 나이지리아에서는 전혀 못 봤던 문화라서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인만 가능한 기능인 줄 알고 얼른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부 무표정하거나 예민한 표정을 하고 있어서 친절하게 알려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모님이 개찰구 건너로 가버렸습니다. 주변에 인파가 붐벼서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들어가 버린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지하철을 타기도 전에 부모님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저는 필사적으로 개찰구 앞으로 갔습니다. 분명 초겨울이었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떠밀려서 개찰구를 넘어가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인 소녀와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었죠. 부모님은 소녀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게 맞냐고 연신 물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버린 저는 얼른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고 본인 휴대폰을 보여주며 무언가를 알려주었어요. 티몬이라고 불리는 앱이었습니다. 그것만 휴대폰에 깔고 앱 안에 돈을 충전해두면 지하철을 탈 때 개찰구에 휴대폰만 가져다 대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부모님에게 그 정보를 알려준 건 한국인 소녀였습니다. 단정한 교복을 입은 소녀는 저에게도 티모니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개찰구 앞을 막고 있어서 눈치가 보였지만 한국인들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개찰구를 이용해 저를 비껴갔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바쁘면 다른 사람의 기분은 상관도 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거나 몸을 밀치곤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비슷하게 피곤함과 예민함이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런 기분을 남에게 쏟아내는 비상식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도움 덕분에 개찰구를 통과한 저는 소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소녀는 유창한 영어로 즐겁게 한국 여행을 하고 가라고 답하고는 유유히 사라졌죠. 로밍 부스의 직원을 봤을 때도 느꼈지만 한국인들은 외국어를 정말 능숙하게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개찰구 앞에서 허둥대고 있던 사이 사람이 조금 줄어들어서 우리 가족은 천천히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작된 지하철 노선도 덕분에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소매치기 걱정했던 것이 우습게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자기 짐을 내려놓거나 가방을 무방비하게 뒤로 메고 있었죠. 이곳이 나이지리아와 전혀 다른 나라라는 걸 서서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숙소는 가정집 형태였습니다. 호텔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숙소를 원했던 부모님을 위해 직접 예약한 곳이었죠. 저는 외국 사람들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호텔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이 방에는 침대가 없었거든요. 온돌이라는 생소한 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숙소였죠.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들어가게 두고 저는 숙소 방마당에서 한숨을 돌리려 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얼른 숙소로 달려갔어요. 혹시 한국인 범죄 조직이 우리를 노리고 잠복하고 있던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이지리아서는 범죄 조직이 벌이는 강도나 인신매매 사건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한국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제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헐레벌떡 문을 여니 다행히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무사하셨어요.
오히려 기뻐 보이셨죠. 어머니의 비명은 알고 보니 환호 소리였습니다. 주방에 있는 거대한 냉장고, 거실에 있는 넓은 TV,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가전기기까지. 침대가 없는 방이라고는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쾌적하고 세련된 숙소였어요. 어머니가 주방을 살펴보는 동안 아버지는 처음 보는 가전기기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알아낸 것처럼 버튼을 눌렀고 곧 기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선풍기처럼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고 인터페이스의 온도와 습도, 그리고 공기청정도가 표시되었죠. 알고 보니 공기청정기였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공기청정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물건이었거든요. 이런 가정집에서 공기청정기를 보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숙소를 예약한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았거든요. 한국인들은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도 정말 수준 높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죠. 문득 한국에 오기 싫어했던 과거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눈앞이 캄캄했던 순간도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부러움을 넘어 질투심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며칠 더 한국에 머무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겨났죠. 바로 내일부터 취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숙소에 마련된 다른 가전기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세탁기는 아니지만 옷을 간단하게 세탁하고 건조할 수 있는 기다란 가전기기도 정말 놀라웠어요. 찾아보니 가전기기의 이름은 스타일러였습니다. 아버지는 시험 삼아 하루 종일 입고 있던 코트와 스웨터를 스타일러에 넣어보았고 정확히 45분 후 완전히 새 옷처럼 세탁이 되었습니다. 졸음이 몰려올 때까지 숙소를 둘러보았어요.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숙소에 침대가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허리가 아프면 어쩌지 걱정되었죠. 숙소 가격이 비싸지 않은 건 침대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숙소 안내 정보에 나와 있는 대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보일러를 틀었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겨울이 춥지 않아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의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보일러에 연결된 온돌이 얼마나 방을 데워줄지 가늠이 되지 않아서 두꺼운 옷을 위아래로 입고 누웠어요. 막상 누워보니 이불도 푹신해서 허리가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고 말았어요. 침대가 없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유였죠. 온몸이 땀범벅이었습니다. 잠깐 잠에 빠진 사이 방 안 온도가 후끈후끈해진 덕분이었죠. 다름 아닌 온돌이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저 바닥만 따뜻하게 할 뿐인데 어떻게 방 전체가 후끈해질 수 있는 걸까 놀라웠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등이 따뜻하니 아픈 관절과 여기저기 생긴 근육통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부모님이 만족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다시 누웠습니다. 온돌의 저력은 다음날 아침 나타났어요. 긴 비행 때문에 몸 여기저기가 아픈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마사지를 받은 것처럼 개운했습니다. 심지어 침대가 아니라 맨바닥에 이불만 깔고 잤을 뿐인데도 말이죠.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입에서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기대감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더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겪게 될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숙소 주변 관광지를 돌아다니시기로 하고 저는 한국 문화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돌아다녔어요. 터치스크린을 통해 길을 알아볼 수 있는 시설부터 무장 경비 없이도 안전하게 운영되는 명품 매장과 거리의 상점들, 잘 정비된 인도와 도로까지 한국은 제가 상상도 못해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한국에 출장 보낸 회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취재해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을 게 분명했죠.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저녁마다 부모님과 숙소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모습을 실제로 보니 더 좋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냐고 궁금해서 물었죠.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취재한 기사에는 제가 직접 한국에서 느낀 감동과 놀라움을 다 담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나이지리아로 돌아와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금에도 한국의 발전된 문화가 정말 그립고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상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평생 살아온 여기자가 부모님과 처음 떠난 해외여행에서 불안함을 느끼다 한국의 안전하고 발전된 문화 덕분에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사연이었습니다. 점점 외국에서도 한국의 생활 양식, 그리고 문화에 관해 알고 싶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